1966년 2월의 부산항. 부산항에서 부는 바람은 언제나 차갑다. 그것은 물리적인 차가움이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종류의 차가움이었다. 20살의 김종수가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걸 막연하게 느꼈다. 마치 커다란 강을 건너는 것처럼. 종수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왔다. 농부의 아들이었고 7형제 중 셋째였다. 집에서는 그를 가장 씩씩한 아이라고 불렀지만 그 자신은 때때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196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나중에 종수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비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기 어렵다는 사실이었고 집 대부분이 초가집이나 판잣집이라는 사실이었다.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었고 수돗물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종수야, 정말 가야겠니? 어머니가 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어머니의 손톱 밑에는 농사일로 인한 흙이 박혀 있었고 손은 거칠어서 갈라진 틈이 보였다. 그 손을 보고 있으면 종수는 이상하게도 슬퍼졌다. 그런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개인적인 슬픔이면서 동시에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슬픔이었다. 어머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월남에서 3년만 있으면 집도 새로 짓고 동생들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종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건 안개 속의 일이었다. 다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한 사실이었다. 농촌 지역의 하루 일당은 100원도 안 되었다. 그런데 베트남에 가면 한 달에 미군과 비슷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그것을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종수에게 그런 거창한 말들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종수의 집은 정말로 가난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굶어야 했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연탄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몸을 맞대고 잤다. 그런 밤이면 종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때 종수는 몰랐다. 자신이 떠나는 곳이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 돌아와도 세상이 자신을 영웅이 아닌 용병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가 부산항을 떠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갑판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고 나중에 사람들은 말했지만 종수가 기억하는 건 그런 희망이 아니었다. 그가 기억하는 건 일종의 체념이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함께 찾아온 체념. 태평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종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치며 수십 명이 토했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울었다. 그때 종수는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걸.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야. 종수는 옆에서 울고 있는 전라도 출신 박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19살 자신보다 1살 어린 소년이었다. 그 소년의 눈을 보면서 종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기분.
형님, 저 무서워요. 엄마한테 편지도 못 썼는데. 걱정 마. 우리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갈 거야. 그때 고향에서 자랑이나 실컷 하자. 종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신이 없었다. 다만 그 소년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걸 배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이공의 열기.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한 순간 종수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왔다는 걸 깨달았다.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습도는 숨을 막혔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은 이곳이 평화로운 땅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공기 자체가 다른 냄새를 풍겼다. 그것은 전쟁의 냄새였다. 신병들 잘 들어. 여기는 놀러 온 곳이 아니야. 매 순간이 죽음과의 싸움이다. 방심하는 놈은 고향 땅 밟기 전에 관 속에 들어간다. 김상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박격포 소리가 들렸다. 신병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렸고 종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전쟁 한복판에 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작전은 정글 수색이었다. 베트콩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덩굴과 나무가 우거진 정글 속에서는 2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정글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형님,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 박일병이 속삭였다. 그 순간 종수도 같은 생각을 했다.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정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매복이었다. 엎드려. 저기다. 아수라장이었다. 총알이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가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정글을 가득 채웠다. 종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순간에도 그는 이상하게 냉정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으악! 옆에서 박일병의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가슴에 총알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피가 군복을 적시고 있었다. 그 피는 놀라울 정도로 빨갰다. 박일병, 버텨. 절대 죽으면 안 돼. 종수는 총격전 중에도 박일병을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었다. 그 소년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형님, 엄마 보고 싶어요. 닥쳐. 살아서 엄마 만날 거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박일병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다. 19살 소년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형님, 우리 엄마한테 아들이 나라 지키다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종수는 잠들 수 없었다. 박일병의 피가 자신의 군복에 묻어 있었고 그 소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텐트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별빛마저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다. 나라를 지킨다고?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돈 때문에 온 용병일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주지 않았다. 다만 정글의 어둠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상처 입은 다리, 상처 입은 마음. 3년간의 베트남 생활은 길고도 짧았다. 어떤 날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떤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종수는 수십 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전우들을 잃었다. 부산에서 함께 배를 탔던 100명 중 20명이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런 숫자는 나중에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냥 빈자리들이었다. 1968년 10월 마지막 작전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적의 박격포가 종수가 있던 참호 근처에 떨어졌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순간 종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폭발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으악! 종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군의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큰 손상이 있어서 평생 절뚝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종수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나중에야 그는 깨달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이라는 걸. 종수의 오른쪽 다리는 파편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졌다.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걸을 수는 없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23살의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종수. 전쟁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부셔뜨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큰 소리만 들어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런 증상을 나중에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렀지만 그때는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했다. 1969년 3월 마침내 귀국하는 날이 왔다. 지팡이를 짚고 배에서 내린 종수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부산항이 보였을 때 살아 돌아온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3년 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부산항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월남 다녀온 놈들이네. 저 사람은 왜 다리를 절어? 돈 벌러 간 용병들 아니야? 장애까지 얻었네. 베트남 사람들 죽이고 와서 부끄럽지도 않나? 종수는 지팡이를 꼭 쥐고 절뚝거리며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찔렀다. 장애를 입은 그를 보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냉소적이었다. 그때 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고향에 돌아온 종수를 반겨준 사람은 가족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했지만 종수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종수에게는 더 아팠다. 종수야, 다리가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어머니.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더욱이 장애를 입은 종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심해졌다. 김간의 아들, 월남 가서 큰 돈 벌어왔다며? 그런데 다리까지 잃었네. 근데 그 돈이 깨끗한 돈일까? 사람 죽이고 받은 돈 아닌가? 벌 받은 거야. 종수는 지팡이를 꼭 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무엇을 지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세상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자신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가난과의 새로운 전쟁. 전쟁에서 돌아온 종수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가난과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애까지 안고 싸워야 했다. 그것은 베트남에서의 전쟁보다 더 길고 지루한 전쟁이었다. 베트남에서 번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치료비와 재활 비용을 대고 집을 고치고 동생들 학비를 대고 나니 별로 남지 않았다. 돈이라는 건 이상한 것이어서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좌우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은
여전히 최빈국이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고 제조업은 GDP의 20%도 차지하지 못했다.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만 원도 안 되었고 농촌은 더욱 열악했다. 그런 시대였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다리로는 택시라도 몰아볼까 했는데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들고 종수는 절망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장애까지 얻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월 3천 원의 보상금으로는 한 가족이 살아가기 어려웠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천 원이었는데 보상금으로는 쌀 2가마니도 살 수 없었다. 결국 종수는 작은 가게를 차렸다. 담배와 과자를 파는 구멍가게였다.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입은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 하루 매상이 500원을 넘으면 좋은 날이었다. 그런 날이면 종수는 이상하게도 죄책감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몰랐다. 이게 내 인생인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게 전부인가? 그때만 해도 참전 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악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돈 벌러 간 용병이라고 불렀다. 전쟁 영웅은 커녕 장애인이 된 그를 동정하는 시선조차 차가웠다. 종수는 때때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작은 희망의 씨앗. 1975년 종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동네에서 자란 순이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순이는 종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의 상처를 감싸주려 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종수 씨,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순이가 그렇게 말할 때 종수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로는 작은 희망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1977년 아들 현우가 태어났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해. 절대로 나처럼 무시당하며 살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었다. 종수는 다리가 아픈 것을 참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수동 택시를 개조해서 왼발로 클러치를 밟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개조 작업을 할 때 종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 다리 아픈데 괜찮아요? 8살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종수는 이 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다, 현우야. 아버지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종수는 매일 12시간씩 택시를 몰았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다.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운전하는 시간 동안 종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인생에 대해, 희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아들의 눈으로 본 세상. 현우는 아버지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랐다. 아버지가 왜 다리를 절며 걷는지, 왜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미군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죠. 수업이 끝나자 몇몇 아이들이 현우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야, 김현우, 너네 집 반지하라며? 근데 네가 참전용사 아들이라던데? 야, 무슨 참전용사야. 그냥 돈 벌려고 전쟁에 참여한 용병이지. 말은 바로 하자. 맞아.
TV에서 봤는데 월남전 간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간 거래. 현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현우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너네 아버지 다리 절잖아. 벌 받은 거 아니야? 얘네 집 반지하에서 냄새 나겠다. 이런 살인자의 못된 가난뱅이들. 그날 밤 현우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베트남 전쟁이 뭐예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곳에 갔었단다. 아버지도 전쟁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전우들의 죽음, 자신의 부상, 그리고 돌아와서 겪은 차가운 시선들을. 그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종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용병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킨 군인이었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종수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고맙다, 현우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위로가 된다. 그날부터 현우는 달라졌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다. 청년의 분노와 결심. 고등학교에 진학한 현우는 성적이 우수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은 쉽지 않아 보였고 학교에서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커진 아이들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야, 김현우, 너희 집에 대학 갈 돈 있어? 너네 아버지 용병짓해서 번 돈으로 저 녀석이 대학 가서 뭘 배우겠다고? 쟤도 나중에 용병이나 되겠지. 어느 날 체육 시간, 현우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본 몇몇 아이들이 비웃었다. 야, 저 신발 좀 봐. 언제 산 거야? 아버지가 월남에서 가져온 거야? 푸아.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신발을 신고 다니네. 그때 현우는 뭔가 내부에서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댐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우리 아버지는 용병이 아니야. 나라를 지킨 군인이야. 뭐? 나라를 지켜? 돈 벌러 간 거면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 아버지는 목숨 걸고 싸우셨어. 그날 현우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했다. 코피를 흘리며 돌아온 현우를 본 종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아들까지 상처받는 것을 보는 건 죽음보다 괴로웠다. 현우야, 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는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에 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현우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의지는 이상할 정도로 순수했고 강했다. 1995년 결국 현우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종수는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가슴은 뿌듯했다. 내 아들이 서울대 학생이 되었구나. 하지만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다. 현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친구들이 연애하고 놀 때 그는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런 생활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아, 너는 정말 고생이 많다. 룸메이트가 동정어린 눈으로 말했다.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100배는 더 고생하셨거든. 현우는 그렇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때때로 지쳤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첫 번째 실패의 맛. 2000년 대학을 졸업한 현우는 IT 벤처기업에 취직했다. 인터넷 붐이 일던 시기였다. 현우는 밤낮으로 일했다. 성공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런 마음은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 2년 후, 현우는 동료들과 함께 독립해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차렸다. 드림샵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 자체가 희망을 담고 있었다. 아들아, 위험하지 않을까? 회사 다니는 게 안전할 텐데. 아버지, 안전한 길만 가면 큰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다. 매출도 늘고 직원도 늘렸다. 현우는 마침내 성공의 맛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덧없는 것이었다. 2003년 IMF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마치 꿈에서 깨는 것 같았다. 현우야. 종수는 좌절한 아들을 위로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현우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 보증을 서준 친구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그런 죄책감은 견디기 어려웠다. 현우는 절망했다. 아버지의 가르침. 실패 후 현우는 몇 달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동면에 들어간 동물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종수는 아들이 걱정되었다. 현우야,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택시나 몰자. 아버지,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자신이 없어요. 종수는 아들을 데리고 참전기념관에 갔다. 거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런 곳에 간 것은 처음이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전쟁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군인 정신이야. 종수는 자신의 군번줄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 군번줄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증거였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고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 결심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재기 그리고 성공. 2004년 현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였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다. 실패가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했다. 직원도 현우 혼자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저는 직접 사업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자신감은 진짜였다. 현우의 진정성이 통했다. 고객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회사도 점점 커졌다. 성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07년 현우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컨설팅 기업이 되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종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그 성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받는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를 향한 헌신. 2010년 종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랜 세월의 후유증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다. 폐렴으로 입원했고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현우야, 아버지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올게요. 현우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아버지 간병에 전념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이제는 갚을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은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사랑이었다. 입원한 아버지를 보며 현우는 깨달았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주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어요.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예요. 역사를 다시 쓰다. 2012년 현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었다. 그는 전국의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무시당했고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파병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얻은 총 외화 수입은 약 1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습니다. 1971년 수출 10억 달러 달성도 베트남 특수 덕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초석을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월남전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20살의 나이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 정글로 향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어요. 32만 명이 파병되어 5,099명이 전사하고 1만 1,2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게 돈만을 밝힌 용병의 모습입니까? 현우의 발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들이 베트남 참전 용사 문제를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다. 현우가 설립한 참전용사 명예회복재단은 큰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고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는 현우에게도 놀라웠다. 2015년 국회에서 베트남 참전용사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현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날 현우는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종수는 병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기뻤다. 아들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었다. 마지막 인사. 2016년 가을, 종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였다. 마치 모든 일을 마친 후 평안하게 잠드는 것 같았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참전 용사들,
정부 관계자들, 시민들 모두가 종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왔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현우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김종수님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추도사를 읽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현우는 울음이 나왔다. 드디어 아버지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맹세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현우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했다. 수익의 일부를 참전용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였다. 2020년 현우는 국회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은 저희 아버지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현우는 연단에서 차분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400배가 넘는 성장이에요.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한을 푸는 눈물이었다. 그분들은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해 전쟁에 간 것이 아닙니다.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현우에게 다가왔다. 젊은이 고맙소. 50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오늘 풀렸소.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라가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미국이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웠소.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현우의 강연이 메인으로 보도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했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뒤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모든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